네, 미래를 여는 새로운 눈, 미래 예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8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놓쳐서는 아쉬운 그런 소식들을 한데에 모아봤어요. 꽤 재미난 소식들이 많거든요. 자, 먼저 8월 화제의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저 귀여운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킥스타터에 등장한 모플린이라고 하는 반려 로봇인데요. 저 털뭉치가 이제 살아있는 동물처럼 감정이 진화된다고 해요. 주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의 감정을 소리와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우, 애교 부리는 게 꽤 귀엽죠? 자, 가격은 40만 원 정도고요. 내년 6월에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제품도 킥스타터에 등장한 고트페이서라고 하는 증강현실 안경이에요. 저 제품은 홀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제품이 되겠고요. 자, 앱을 통해서 코스라든지 속도를 설정해가지고 저 홀로그램 속도에 맞춰서 뛰게 되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저 홀로그램은 나의 이전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같은 장소지만 다른 시간에 뛰었던 친구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친구가 뛴 기록을 깨면서 네 기록 내가 깼다 이렇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경쟁을 통해서 운동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그리고 외롭게 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컨셉의 제품이지만 과연 저기에 제대로 될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자, 가격은 일단 40만 원으로 잡혀 있고 내년 7월에 배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죠. 고객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에 터치하지 마시고 말로써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김현욱 아나운서가 주문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Hello. Welcome to Korean restaurant. I will help your order. 자, 쌤이 영어로 주문을 받는 모습이에요. 고객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저거는 실제 김현욱 아나운서, 샘 해밍턴이 아니라 AI가 저 두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 그리고 말투를 학습해가지고 따라하는 가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머니브레인이라고 하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 거고, AI 합성, 영상 합성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회사가 최근에 LG 헬로비전에 저 기술을 또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LG 헬로비전의 한 콘텐츠 코너를 AI 김현욱 아나운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도가 한국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앵커뿐만이 아니라 AI 쇼 호스트, AI 아이돌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가짜들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농업 로봇 소식이에요. 루트 AI에서 만든 벌고라는 로봇이고요. 집게, 3D 센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나뭇잎과 줄기를 피해서 익은 것만 골라 딸 수 있는 그런 첨단 농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밤낮 없이 일할 수 있고, 앞에 집기만 바꾸면은 오이도 딸 수 있고 딸기도 딸 수 있고 다양하게 딸 수 있는데, 아니, 영상 보시면 왜 저렇게 높이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작물 다 상하게. 자, 일단 저 회사 최근에 85억 원을 또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고령화 때문에 그 일손이 부족하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러한 농업 로봇들이 활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 8월의 화제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에 있었던 주요 미래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담 기억나시죠? 근데 드디어 아담의 후배가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솔로가 아니라 아이돌로 데뷔를 할 것 같아요.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죠. 지금 AI 심쿵 챌린지라는 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데뷔할 AI 아이돌을 투표하시는 거예요. 저도 투표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32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골라가게 되는 건데, 다양한 아이돌 후보들이 나오고 있죠. 자, 결승전에서 제가 최종 선택한 아이돌은 이 아이돌이에요. 제니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름, 투표도 제가 하는 거고, 이런 것도 공모하는 거죠. 그리고 성격 같은 것도 사람들이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돌 그룹을 형성하는 건데, 이거는 AI 분야 스타트업 펄스9의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20년간 활동한 국내 아이돌의 이미지 데이터로 만든 101명의
아이돌들을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실제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자, 남녀 각각 11명의 최애 아이돌 멤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고, 자, 이게 또 웃기는 게 선발된 아이돌들 2달간의 연습 과정을 SNS, 뭐 틱톡이나 그런 데 공유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데뷔는 12월에 한다고 하는데, 과연 프로젝트가 무산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보다 인기 있는 AI 가상인물이 탄생하게 될지, 사이버 가수 아담 이상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기업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업이 앞으로는 어떤 모델을 이제 필요한 모델을 이제 섭외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딱 만들어서 CF도 찍게 하고 고객 관리도 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시킬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가장 뛰어난 언어 인공지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GPT-3에 대한 소식이에요. 자, 언어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거죠.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이제 대화가 잘 된다. 그런 인공지능인데, 자, 요게 오픈 AI에서 만든 거예요. 이 기관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앨런 머스크도 공동 설립을 한 거고, 선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서 설립이 된 비영리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작년에 GPT-2라는 것을 공개를 안 했어요. 만들어 놓고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가 글을 너무 사람처럼 잘 써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었는데, 웬걸요? 1년 뒤에 100배나 더 실력을 향상시켜 가지고는 일부 개발자들에게 베타 테스트로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각국의 AI 개발자들이 이걸 프로젝트로 무언가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예상 외로 너무나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독일의 한 미래학자 같은 경우에는 GPT-3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신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 대화 목록을. 자, 이걸 해석한 게 이제 KBS 기사에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A가 말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B.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외계 생명체? 아니요. 신은 누구인가요?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중에서 누가 AI이고 누가 사람일까요? 구별이 되시나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이 중에서 AI는 바로 A예요. B는 독일의 미래학자 그분이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GPT-3 논문에 따르면은 이게 AI가 쓴 글을 읽고 사람이 이게 사람이냐 AI냐 판단할 때 정확도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되는데, 요건 또 뭐냐면은 GPT-3로 지혜에 관한 명언을 매일 하나씩 적어 올리는 곳이에요. 자, 지혜를 사람이 아니라 AI가 적어 올리는 건데, 하나 볼까요? 음악에 대한 선호가 구체적일수록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자, 그럴싸하잖아요. 이런 지혜가 담긴 명언을 AI가 사람 개입 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죠. 야, 이거 잘만 발달하면은 우리가 AI한테 지혜를 배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상상이 되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니체 이런 각종 철학자들의 서적들을 다 이 GPT-3가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할 법한 대답, 니체가 할 법한 대답, 푸코가 할 법한 대답,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GPT-3는 판단력이 없죠. 통계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꽤 그럴싸하고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음 프로젝트도 흥미로워요. 인스타그램에 생긴 계정인데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들 다 AI가 만든 가짜 사람이고요. 그 이미지에 맞춰서 글을 적는 거는 또 GPT-3로 했다는 거예요. 내 요가 선생님이 머리를 비우고 내 마음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럴싸한 글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죠. 야, 이거 가짜 인물에 가짜 글까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상상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GPT-3가 언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걸 응용해서
코딩까지도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자, 한 개발자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스트라이프닷컴 같은 채팅 앱 웹사이트를 만들어줘라. 채팅 앱 웹사이트를 만들어줘라 라고 했더니 바로 딱 이렇게 뚝딱 내더라는 겁니다. 언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에 맞는 코딩까지도 연결이 돼가지고 말로 코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구체적인 사례 보여드릴게요. 무지개 색깔의 버튼을 만들어줘라 라고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줬어요. 가장 못생긴 이모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해줬고요. 도널드 트럼프 색깔의 버튼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보실게요. 같은 개발자예요. 할 일 목록을 입력하는 창을 만들고 세이브 버튼을 만들고 내가 적은 거 쫙 보여줘 라고 적었더니 그걸 코딩까지 해가지고 저런 기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말로 코딩을 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자, 물론 완벽하지 않고요.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만 이게 100배 향상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더 향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개발자들이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GPT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모아놓은 GPT 크러쉬라는 웹사이트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어로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어를 이해한다고 하긴 좀 그렇죠. 뭐 통계를 낸 거긴 한데 아무튼지간에 언어를 이해하는 듯한 이런 인공지능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뛰어난 인공지능 어디에서 배우면 될까요? 자, 2021년 대입에 AI 학과들이 새롭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각종 대학에서 AI 학과들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이게 2021년부터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학부들을 개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신입생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학과, 빅데이터학과, 미래자동차학과, 보안학과 이런 것들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AI 학과만 제가 몇 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자,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입학 인원이 8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른 학교 뭐 40명, 60명 막 그래요. 근데 봤더니요. 교수진을 아직까지 선발을 완료를 안 했고 커리큘럼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7월 기준으로는 일단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제대로 교육이 진행이 될까라는 우려가 조금 저는 생기기는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생학과를 복수 전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커리큘럼도 완성이 안 되고 교수진들도 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완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록금 아까워 저는 그거 복수 전공 취소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서울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응용학과예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인 AI 전공자가 아니라 AI 융합 전문가를 배출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AI와 더불어서 다른 학과를 꼭 복수 전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학년은 AI 핵심 기술을 배우게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응용학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은 전공에 상관없이 이제 AI 강의를 수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 수학, 기계 학습 등 AI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들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AI 인증제 도입으로 AI 자격증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AI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데 자격증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기도 해서 뭐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뭐 한번 지켜보죠. 자,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심리뇌과학과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과 심리학을 접목한 학과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을 인공지능, 생체활동, 인간컴퓨터공학 등 여러 가지 공학 계열에 응용하게 되는, 접목하게 되는 그러한 학과라고 합니다.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곳은 숭실대학교 AI 융합부인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커리큘럼이라든지 교과 과정이 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다 차근차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 학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AI를 공부한 젊은 인재들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자율주행 전용 도로 캐브뉴에 대한 소식이에요. 컨셉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자, 도로가 저렇게 지금은 꽉 막혀 있는 곳들이 많은데 한쪽 도로를 자율주행 전용 도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펜스를 쳐가지고 다른 차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안전을 더 2배 강화하는 거고요. 저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는 손 놓고 쭉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도 저러한 전용 도로를 설치해가지고 자율주행 버스가 이동하고 승객들은 중간에 있는 탑승장에서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의 교통 시스템과 좀 비슷하죠. 자, 이게 이제 미시건주에 설치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외곽의 2개 도로 중 64km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맡은 곳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이드워크 인프라 파트너스, 여기에 자회사가 이제 캐브뉴로 설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포드, GM, 도요타, BMW, 웨이모 등과 협력을 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당장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프로젝트 초기 단계 테스트하는 데만 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 2년 안에는 건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3년, 4년 이상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첫 자율주행 전용 고속도로를 174km 구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자면 중국이 좀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자꾸 발달하고 차에 탑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도로 모습도 서서히 바뀌어가지 않을까 상상을 하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은 성큼 다가온 우주여행 시대, 그를 위한 디자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복이나 우주여행, 우주 비행선의 모습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우주복 같은 이런 건 좀 구식이잖아요. 일단 우주복부터 최신형을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 X의 우주선 크루 드래곤에서 입는 우주복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얄쌍하죠? 근데 저게 다 맞춤형 수트여가지고 저렇게 바느질로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에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고요. 불에 타지 않게 방영 기능이 있고 또 우주선에서 지금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갑은 터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좀 손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저렇게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2024년 화성 갈 때도 저런 걸 입게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 여행선, 민간인을 위한 우주 여행선의 내부 모습은 어떨까요? 자, 버진 갤럭틱에서 이번 달에 공개를 했어요. 좌석은 일단 고급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뒷부분에 저렇게 디스플레이가 달려서 속도, 중력, 비행시간 등을 표시해 준다고 해요. 근데 저거는 10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좌석을 떠나가지고 체험해보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할 때는 의자가 뒤로 젖혀져가지고 공간을 넓게 내준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저 창 17개를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저렇게 구경을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승객은 6명인데 창은 17개예요. 참고로 외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언제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2013년부터 늘 내년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용은 3억이고요. 지금 600명 정도는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죠. 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은 인구 소식을 준비해봤어요. 자,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교사를 더 적게 뽑는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참고로 저 사진 좀 보시게 되면은 저게 서울의 경복초등학교 76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와, 선생님 한 명이 몇 명을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때 한 60명 정도가 한 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금 16명 정도 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금 한 20명 정도로 확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더 줄어들다 보니까 야,
교사 채용 줄여야 되지 않냐 계획이 또 발표가 된 거예요. 자, 2020년에 초등학생이 265만 명이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93만 명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93만 명이 성남시 인구랑 똑같고요. 참고로 제주도 전체 인구가 67만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많은 인구수가 이제 초등학생이 싹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공립초등학교는 3,800명의 선생님들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이걸 수정해가지고 2023년부터는 800명을 줄여서 3,000명을 매년 뽑을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계획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수정이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애를 더 적게 나니까 앞으로는 선생님을 더 적게 뽑아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16명에서 4년 뒤에는 14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 22명, 초등학교 기준이에요. 2024년에는 20명, 앞으로는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학생이 줄어들게 되면은 교사들도 적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을 수년 전에 한 대안학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있는 대안학교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 아이들이 더 귀해지니까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걸 듣고 제가 벙 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더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자 교사 수를 왜 줄여야 되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선생님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이상 8월의 주요 미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달에 포스트 코로나 소식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달부터 전달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왜냐면은 별로 진정이 되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늘어나는 바람에 다시 또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전달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는 저런 스마트 헬멧이 도입이 됐는데요. 중국 KC 웨어러블에서 만든 것이고, 저걸 쓰게 되면은 사람의 온도를 잴 수 있어서 코로나 의심 환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답죠. 근데 이게 인도에도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두바이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게 효율성으로는 좋겠지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이 없어요. 한국은 VR, AR 장비 분류 체계 활용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경찰이 저런 걸 찍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조금 완화해가지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2024년에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저런 걸 쓰고 뭐 수배자들을 바로 찾아낸다든지 코로나 의심 환자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에 아주 독특한 로봇이 또 도입이 됐더라고요. 바퀴형 로봇인데 팔까지 달려가지고 사람의 체온을 제가 재주는 거예요. 미라 로보틱스에서 만든 유고라는 로봇이고, 자율은 아니에요. 원격 조정으로 제어가 되고 있고요. 장점이 키높이 조절까지 되고, 더 좋은 점은 엘리베이터 탑승이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 팔이 달렸으니까 버튼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참 재미난 제품이었고, 또 이 사례 흥미롭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미술관을 저 바퀴 달린 원격 제어 로봇을 이용해서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내가 조정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건데, 제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높낮이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론 사방으로 이동할 수 있고 확대 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도입돼도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자꾸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 그 미술관부터 닫거든요. 이런 시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참고로 이거 코로나 관련 사례는 아닌데요. 관련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본에는 오리히메라고 하는 분신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저 로봇이 2018년에 장애인을 대신해서 저렇게 카페 서빙을 보기도 했고, 누워있는 전신마비 환자가 안구 움직임을 통해서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현재 지금 요코하마에서 트리엔날레라고 하는 전시회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도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은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 로봇을 이용해서 저 전시장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 총 이용 시간 60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바타 로봇 서비스 성장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로봇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을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MS 팀즈에서 선보인 투게더 모드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사각형으로 사람들이 원격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보여주니까 꽤 괜찮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저게 아주 재미난 곳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바로 NBA 경기. 자, 지금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투게더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같은 기술이에요. MS에서 공급을 했거든요. 저렇게 관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꽤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농구에서도 저런 것을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도시가 자꾸 이렇게 봉쇄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도시 떠나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미국의 재미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데일리 뉴스라고 하는 그 신문사가 아예 오프라인 사무실 자체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재택근무로 돌아간다는 건데요. 저 신문사가 10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한때 국내 최대 발행 신문사였는데 종이신문 안 되고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3월부터 재택근무를 하다가 아예 사무실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 맨하튼의 부동산, 그 집값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물론 장기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맨하튼을 떠나서 외곽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뉴욕 맨하탄뿐만이 아니라 런던이나 도쿄 등 대도시 중심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은 높은데 어차피 재택근무를 하면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그럼 왜 굳이 좁은 데서 높은 집값을 내면서 갇혀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마당 좀 있고 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그 상점들이 폐쇄되고 있는 사례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7월 같은 경우에는 폐쇄된 상점이 5,300여 매장이라고 합니다. 자, 자꾸 가게들은 문 닫고 있고 오프라인 배송 시스템은 늘어나고 있고, 자, 원래 도시에서 산다는 것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장점, 일자리가 많고 직장이 가깝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적인 요건 때문에 도심 지역에 우리가 몰려서 살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가 지금처럼 안 잡히게 된다면은, 자꾸 거리를 둬야 되고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도심 생활에서의 장점이 상당히 균열이 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게다가 도심 속에 살 때 집값은 높고 또 공기질은 나쁘고 전염병의 위험성까지 높은데, 우리가 외곽 지역으로 조금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와 달리 디지털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디지털 공간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환경이 펼쳐졌고요. 배송 시스템 너무 좋아졌으니까 좀 외곽 지역에 살아도 쇼핑 같은 거 하는데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고, 재택근무 어차피 할 거라면 굳이 도심 지역에서 살 필요가 있는가? 도시에서의 장점은 줄고 외곽에서 사는 데의 불편함도 줄어들고 있다. 자, 코로나 안 잡히게 된다면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도시 생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달에 있었던 놓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소식들을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한 달간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